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계획은 민주당 상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거나 일부 공화당 의원이 합세해야 실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 내용은 법인세율을 28% 정도 인상해서 자금을 모으고 인프라 건설에 2조 달러를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00억 달러를 전력 인프라 건설에 투자해서 청정에너지, 새로운 송전 프로젝트,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환경을 극적으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1,74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하여 운송 관련 인프라에 6,12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2035년까지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와 2050년까지 경제 전체의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이 주 내용입니다. 세부 정보를 보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제조 및 조달부터 전력망 확장,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폐기된 유전 청소, 해일과 산불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거의 절반이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녹색 부양책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내의 몇몇 보수적인 의원들 때문에 통과될지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산업에게는 엄청난 호재이고 석유나 가스 산업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조정에 대비해서 들고 있던 현금으로 석유 주식을 왕창 사버렸습니다. 원래 조정이 끝나면 LPI, CPE, CDEV, SM 등 폭발적인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 위주로 매수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들고 있던 OBB, VET는 유지를 했고 PVAC는 주가 장난질 느낌이 나서 조금 사모았고 해양석유는 KOS, WTI, TALO 중에 TALO를 골랐고 천연가스 쪽으로 AR, CRK도 마음에 들었지만 SD가 해지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것 같아서 골랐고 PSXP는 DAPL 관련 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조정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현금을 들고 있어서 조정이 더 크게 오길 바랬는데 수에즈 운하에 컨테이너선이 처박히는 바람에 뭔가 꼬여버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친환경과 전기차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15년 뒤쯤에는 모르겠지만 당장 친환경이나 전기차 산업의 부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소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인프라 현대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교량, 철도 및 항구 등의 건설과 복구 작업은 석유를 때려 부어야 가능합니다.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 세계 여행 재개 및 경제 활동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 원유 생산량을 5월과 6월에 하루 35만 배럴, 7월에는 45만 배럴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산 뉴스는 유가에 부정적이지만 예상되었던 상황이었고 매달 오펙 회담을 앞두고 불안해할 필요 없이 최소 3달간은 그런 소모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유럽에서 백신 유통 문제와 새로운 도시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오펙은 회의에 앞서 2021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예상이었던 하루 590만 배럴에서 560만 배럴로 30만 배럴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2021년 하반기에 백신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성공하고 경제활동이 반등하는 한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고 오펙의 이번 생산량 증가는 수요 회복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증가 경우 한 달 새 미국에서만 90만 개의 새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백신의 성공과 세계 경제 회복이 여름에 이어질 거라는 가정이 맞아야겠지만요. 러시아 역시 오펙의 부정적인 예상과 달리 백신 접종은 이미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훨씬 더 낙관적인 수요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펙 회담 직전에 발표된 EIA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원유 재고가 저번 주에 90만 배럴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6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저번 조정 대비 주식 로테이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유가 약세 시에는 재무 건전성이 높고 배당이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폭이 낮을 것이지만 반대로 유가가 안정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회사를 골라봤습니다.
특히 이 네 회사는 전부 미국 석유의 상징인 퍼미언 유전의 주력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AMPY, REI, GTE, HPR, SD, EPM, BRY, PVAC 등의 회사들은 이 회사들에 비해 사이즈가 작고 인지도가 낮으며 퍼미언이 주력이 아니라서 제외했습니다. SM에너지는 얼마 전 1년 최고가가 최저가 대비 19배나 올라서 인지도 있는 회사 중에 시드입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주식들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이유는 큰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SM 같은 경우 현재 현금 흐름으로 보면 이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비타는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일컫는 말인데 끝에 X는 여기에 추가로 석유회사 특성에 맞게 탐사 비용까지 넣어서 만든 용어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순부채 대비 조정된 에비타 X 비율이 2.3배인데 2022년 말까지 비율을 2배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부채와 에비타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그 비율은 회사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3 미치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며 4나 5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유가 아래서 SM의 부채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SM의 가장 큰 장점은 퍼미언에서도 가장 질 좋은 미들랜드 유전이 주력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주력 자산인 텍사스 이글퍼드는 천연가스 유전으로 현재 SM 생산량의 오일 비중이 52%이고 천연가스는 38% 그리고 NGL이 10%입니다. 참고로 매장량 또한 오일과 천연가스가 43%로 같고 나머지 14%가 NGL입니다. 채산성 기준 총 매장량은 유가 $50와 천연가스 $2.5 기준으로 13년 이상 시추가 가능하고 그중 주력인 미들랜드 자산은 9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 외 콜로라도 로키 쪽에 개발하지 않은 자산이 조금 있습니다. 단점은 올해 오일 생산량의 75에서 80%와 천연가스의 84% 등 너무 많은 양이 해지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오일이 평균 배럴당 41.37달러에 해지되어 있는 게 치명적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유가가 $60대이지만 석유 생산량의 80%는 현재 유가와 상관없이 배럴당 41달러를 받고 판다는 말입니다. 콜론에너지도 SM처럼 퍼미원과 이글퍼드가 핵심 자산이지만 다른 점은 CPE의 이글퍼드 자산은 SM과 달리 석유 함량이 큰 유전이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의 63%가 석유이고 천연가스는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CPE는 부채가 가장 큰 약점인데 순부채 대비 에비타 비율을 올해 말까지 3배 그리고 2022년 말까지 2.5배 밑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높은 부채 때문에 현재 공매도 세력이 15% 정도로 높은데 높은 유가가 지속된다면 숏스퀴즈로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부채 이외에 CPE의 치명적인 문제는 SM처럼 올해 전반기에 80%, 후반기에 60%로 석유 생산량의 최소 70% 이상이 $40대 중반에 해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레도 페트롤리엄 LPI 같은 경우 올해 석유 생산량의 78%가 브렌트 유가 $52 정도, 즉 WTI 유가 약 $50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해지된 양은 위 두 회사와 다를 바 없이 많지만 그나마 약간 높은 가격에 되어 있는 게 다행입니다. LPI는 최근에 약 18% 정도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유상증자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주춤했고 SM과 CPE가 현재 1년 최고점에서 겨우 3% 정도 빠진 것에 비하면 뒤에 소개할 CDEV와 함께 최고점에서 25%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 재정이 가장 힘들었던 작년 한 해 동안 기존 유전 근처에 붙어 있어서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볼트온 땅 매입의 열을 올렸던 걸 생각해보면 결국 유상증자로 땅을 산 거나 마찬가지여서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신규 면적을 넓혀갈 것이고 특히 작은 면적의 볼트온 땅 구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전 전체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에 비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자투리 땅을 사는 느낌이라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줘서 새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엔트리 포인트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LPI는 2025년까지 부채를 갚을 일이 없고 현재 유가 생각하면 부채 부담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뚱맞게 최근에 최대 75밀리언 달러의 유상증자까지 예고한 상황이라 부채 문제는 전혀 없지만 굳이 찜찜한 점이 있다면 생산량 중 오일 함량이 36%, NGL이 33%, 그리고 천연가스가 31% 정도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오일 함량이 상당히 낮다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일 함량이 높다고 단순히 프리미엄 유전이라고 부르던 시절은 끝났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수익금은 오일 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오일 함량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PVAC처럼 극도로 오일 함량이 높고 천연가스 비중이 낮은 회사도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좋게 생각하면 오일, 천연가스, NGL 비율이 40대 40대 20인 오빈티브처럼 밸런스가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OBB의 천연가스나 컨덴세이트는 대부분 캐나다 생산이라 미국보다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VET 역시 천연가스 대부분이 유럽 생산이라 마진이 좋고요. LPI의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모래 공급업체인 스마트샌드 주식에서 설명했듯이 쉐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래를 땅속에 주입해야 하는데 LPI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전 중앙에 자연적인 모래 광산이 있어서 자체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테니얼 리소스. 작년에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쉐일의 어머니이자 전 EOG 에너지의 CEO였던 마크 파파가 만든 회사입니다. CDEV가 앞 회사들보다 그나마 유리한 점은 비록 40달러대 초중반에 낮게 해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석유 생산량의 약 50% 정도만 해지되어 있어서 나머지 반은 60달러대의 유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와 함께 LPI나 CPE가 20대 1과 10대 1로 주가 역분할하는 동안 주가 1달러 밑에서도 꿋꿋이 버틴 결과 지금 1년 동안 SM의 19배보다 높은 26배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뉴멕시코 쪽 델라웨어 유전에 정부 임대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면적의 4% 미만이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채는 지난 분기 EBITDA X 기준으로 순부채 비율은 3.5배 정도입니다. 이걸 올해 말까지 2.5배로 낮출 예정이고 2025년까지 큰 부채 상환은 없기 때문에 부채 상환은 CPE보다 훨씬 좋고 SM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생산량의 오일 함량도 약 52% 정도로 SM이랑 비슷합니다. CDEV도 최근 150밀리언 달러 가치의 2028년에 만기되는 3.25%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LPI처럼 주가가 고점 대비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유상증자처럼 바로 주식수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전환권 발생 시 유상증자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는 자신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좋은 유가가 지속된다면 현금 흐름 내에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나쁜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LPI와 마찬가지로 좋게 생각하면 신규 진입할 엔트리 포인트 기회를 주었다고 보고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퍼미언 유전의 대표 회사인 파이오니어가 자매 회사였던 파슬리와 합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퍼미언 지역의 비상장 회사인 더블포인트 에너지를 6.4빌리언 달러라는 큰 금액에 인수하면서 퍼미언 최강자 타이틀을 옥시덴탈로부터 가져오려고 노력 중인데 이렇듯 위 네 회사는 언제든지 인수합병의 타겟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퍼미언의 질 좋은 핵심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LPI와 CDEV를 집중 매수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번 조정에 대처하는 법 영상에서도 CPE를 예를 들 정도로 CPE를 저평가로 생각하지만 40불대에 팔고 다시 그 가격에 사기가 좀 억울했고 SM의 경우는 회사만 놓고 보면 올해 해칭 상황만 빼면 네 회사 중에 생산량도 많고 단연 좋아 보입니다만 작년 10월 말만 해도 1.5달러 정도였다가 5개월 동안 무려 13배나 올라서 선뜻 사기가 꺼려졌습니다. CDEV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라기보다 모멘텀을 이용한 단기 스윙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LPI는 장기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오니어의 6.4빌리언 달러에 팔린 더블포인트처럼 LPI 역시 퍼미언 단일 생산업체이고 더블포인트가 가진 97,000에이커의 퍼미언 면적보다 5만이 더 많은 144,000에이커를 가진 LPI라서 매력적입니다.
물론 유전 개발이 부동산 판매가 아니라 땅 크기보다 땅 속의 석유의 양과 질, 그리고 개발 단계가 더 중요하고 비상장 회사라 자세한 정보를 구하기 힘들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그냥 식으로 보면 LPI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블 포인트의 자산은 LPI보다 오일 함량이 훨씬 높은 프리미엄 유전일 걸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올해 1분기 동안은 다른 새 회사들이 200% 정도나 오르는 동안 LPI는 겨우 65%만 올랐는데 재미있는 점은 유상증자를 감안해도 PE, PER, PSR, EVR 모든 지표를 둘러봐도 다른 새 주식에 비해 LPI가 월등히 저평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번 ATM 오퍼링 방식의 유상증자 발표 타이밍이 똥망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진입할 각을 줬으니 불만은 없습니다. 이번에 운이 좋게 수익이 난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궁극적으로 캐나다 오일샌드 종합회사로 옮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바이든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정유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캐나다 헤비 오일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CV나 SU 같은 오일샌드 종합회사가 대세가 될 거라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